첫 번째 질문은요. 중국 구매 대행 시 브랜드 제품 소싱은 거의 불가한데 일본 구매 대행 시 브랜드 제품 소싱에 불편함은 없는지, 소명하기 수월한 편인지, 가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국 구매 대행 분들, 특히 중국인 셀러분들이 그 쿠팡에다가 수많은 타오바오 상품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PD수첩에서도 한번 때리고 유튜브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쿠팡도 전부 다 정품 소명을 이제 브랜드 상품 올릴 때 전부 다 하게끔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품은 거의 브랜드를 올리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상품을 소싱을 할 때 분명히 소명 절차는 밟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소명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이야기해 주자면은, 쿠팡은 무조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상품에 대해서. 구매 대행에 한해서요. 그리고 기타 여하의 플랫폼은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먼저 그 상품을 진열해 놓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명하세요 라고 왔을 때 해당 URL을 주면서 저는 구매 대행 업자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이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을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전부 다 소명이 패스되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또 끝도 없는데 질문이 한 20몇 개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에 가품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 어디에 주로 있어요? 아마존에 많이 있어요. 자, 라쿠텐 같은 경우는 입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큼 일본에서 장사 좀 하지 않으면은 좀 입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셀러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중국인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품은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시 특화된 카테고리나 상품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중국 구매 대행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특화된 카테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랑 봤을 때는 비슷해요. 예. 역시나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외에 골프라든가 낚시라든가 아웃도어라든가 이런 쪽이 잘 팔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가공식품 잘 팔리고 화장품 잘 팔린다.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잘 파는 것보다는,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객단가 높은 상품을 팔겠어. 거짓말 하진 않았어요. 그쵸? 네, 엄청 많이 팔려요. 하지만 하나 팔리면 500원 남고 1000원 남고, 이런 상품들은 사실 구매 대행처럼 수동으로 수작업하는 우리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는 그런 일본 고유의 그런 일본만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팔리는 편입니다. 한번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에서 1년 이상 된 해외 법인은 받아준다고 들었는데 초보셀러라 자본금이 없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 또는 사는 것이 쉬운 편인지, 라쿠텐 입점도 쉬운 편인지 궁금합니다. 자본금은요, 100만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1000만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고요. 법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으로서 통장 잔고를 관리하고 메인 매출을 맞추고 사업 외적인 비용을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 돈이 쌓여도 빼는 게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냐면요, 법인 사업자가 3개예요.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2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많이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법인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법인을 만들어서 라쿠텐에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라쿠텐에서 1년 이상 된 해외 법인만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자, 과연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1년 된 법인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사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불합격될 확률이 높아요. 매출도 상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사진까지 찍어 달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진까지. 창고 가지고 있거나 물건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 쌓여있는 것도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셀러를 가린다는 것은 괜찮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라쿠텐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라쿠텐 같은 경우는 사실 쿠팡이 소비자 친화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라쿠텐은 판매자 친화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라쿠텐에서 사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으나 불편한 부분도 조금 있어요. 라쿠텐이 전부 다 한국화가 결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제 대행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템 셀렉, 가격 경쟁 제외. 아이템을 셀렉하고 가격 경쟁 제외하고 두 가지 이외에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템 선택과 가격 경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닌 다른 포인트,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이템 셀렉과 가격 경쟁이 아닌 부분으로는 사실 승부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이 없긴 해요. 이거를 제외하면 뭐가 있을까요? 광고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입이 돼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 전환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이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이템 셀렉과 가격 경쟁, 그래, 아이템 셀렉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트래픽이 없는 상품을 팔기는 어렵고 품질이 안 좋은 상품을 파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요. 후기가 뭐 안 좋게 달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될 수 없어요. 근데 가격 경쟁은 우리가 플랫폼에서 장사할 때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구매 대행은 이거 하나면 끝나요. 최저가 하나면 끝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최저가를 갖고 올 수 있는 입장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승부 보는 거는 사실 플랫폼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상품 셀렉 어느 정도만 된다면, 아이템을 볼 수 있는 눈만 어느 정도 있다면 가격 경쟁이 굳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입점하는 곳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입점하는 5군데 마켓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요 정도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외에 마켓은 생각도 안 하죠. 뭐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봤죠. 블로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네이버에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셀러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면은 사실 솔직히 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셀러들이 제일 관리 안 하는 게 후기예요. 이 상품이 안 팔릴 거라는 생각으로 올리거든요.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건을 한 2,000개, 3,000개 올려놔도 이 중에 팔리는 건 5%? 10%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90%는 안 팔린다는 마음으로 하고, 팔려도 아예 두 번째 팔리겠어? 생각하는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개라도 팔렸을 때 후기를 관리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번째, 신상품을 주기적으로 올려서 매출을 발생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탄탄하게 잡아서 매출을 쌓을 만한 카테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신상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품을 탄탄하게 잡아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상품, 기존에 올려놨던 상품이 계속 팔리길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꾸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 상품이에요. 두 번째, 스테디해야 돼요. 세 번째, 오랫동안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 상품들 딱 떠오르는 일본 상품 대표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품들을 매출로 탄탄하게 쌓으려면은 여러분들 최저가로 가져오셨는데 최저가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노마진으로라도, 처음에는 광고를 태워서라도 어떻게 됐든 노출을 시켜서 구매 전환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구매 전환을 이끌게 되면은 후기가 쌓일 거고, 후기도 좀 좋게 잘 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상품이 후기가 한 10개 이상 달리고, 그리고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고, 맘카페에서 진행도 하고, 핫딜도 진행하고, 그러면 구매 전환은 없을지라도 유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출이 많이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맨 뒤에 있었던 내 상품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대형 키워드로 검색해도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후기는 쌓일 거고, 그러면서 내 스토어가 성장함에 따라 이 상품의 노출도 빈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상품의 후기도 관리하고 하면은 그때 수익률을 조금씩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쥐약이 뭐냐면, 해외 구매 대행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닭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닭등 플러스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가져가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을 보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로 갈리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더 좋은 사업자 유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해외 사업자가 유리하다, 국내 사업자가 유리하다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운영과는 별개로 해외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가 유리한 게 따로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국내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가 유리한 게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해외 사업자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 대행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구매 대행 업자가 아니라 수출업자예요. 수출 에이전시예요. 그쵸? 물건을 사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수출 신고를 하고. 우리는 이제 국내 사업자니까 구매 대행 사업자가 되겠죠. 그쵸? 이 두 가지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가 조금 더 빨라요.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면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 싼 상품은 발견할 수 있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르치는데도 배우는데도 아무래도 수요가 적고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 지재권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사진을 한 번도 찍지 않습니다. 상품을 한 번도 사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찍어놓은 사진을 그대로 올립니다. 이것 자체에 지재권이 있는 거예요. 지재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특허권. 두 번째는 저작권. 세 번째는 상표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거는 저작권이에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도용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게요.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만 8년 가까이 동안 단 한 번도 지재권 이슈가 있어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직원의 실수로 이제 엄한 상품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상품 상세 페이지로는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대지 업체 선정 기준 및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배대지 업체 선정 기준은요, 무조건 빨라야 돼요. 싸다고 좋은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시다 보면은 요율표 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율표를 단순히 그람이나 파운드에 관련된 무게만 보고 결정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추가적으로 부대 비용으로 붙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뭐 검수 비용이 따로 있는지, 박스 비용이 따로 있는지, 합배송 비용은 따로 있는지, 반품 비용은 따로 있는지, 핸들 비용은 따로 있는지 다 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고 딱 했다가 처음에 8,000원이어갖고 너무 싸다 들어갔는데 최종적인 요금이 뭐 13,000원, 14,000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빠른지를 봐야 돼요. 내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입고 잡아갖고 출고해 주는지, 소통은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은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 노하우라고 하는데 배대지를 어떻게 관리해요? 배대지가 내 뭐 부하 직원도 아니고 파트너 업체인데 배대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많이 좀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배대지도 딱 그만큼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귀찮게 한다는 마음과 상생한다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가 꽤 많긴 했지만 한 군데 정착하고부터는 거의 10년째 쓰고 있어요. 자, 10년째 쓰게 되면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배대지도 성장을 해요. 오래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의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 미국에 있는 배대지 사장님이 저한테 대표님, 휴스턴에 집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쪽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그쪽이 되게 세금이 세니까 지금 주세가 조금 낮은 텍사스 쪽으로 전부 다 이동 중인데 텍사스 그쪽에는 조금 비싸고 달라스 요 밑은 좀 아직까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사요? 그 미국 법인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제가 안 샀어. 어쨌든 그런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또 세일 정보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좋은 사업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중국과 일본의 상품 소싱 차이가 궁금해요. 중국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노브랜드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신성 위주의 상품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신성이 빠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최신성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품들과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간의 밸런스가 조금 중요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신성으로 거의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신 상품 조금, 스테디한 상품 조금, 결제가 안 되는 곳, 그리고 뭐 리뷰나 후기를 보고
뭐 올리는 것들, 이슈스 상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소싱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자, 저희 온꿈사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1일 장부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요. 구매대행으로 얘기하지 않고 먼저 이걸로 이렇게 위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탁으로 이야기할게요. 위탁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나한테 결제한 매출액 총,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사달라고 한 위탁 상품, 국내 위탁 상품 매입 총 빼면 내 수익이죠. 끝이에요. 그렇게 한 달에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구매 대행은요, 우리가 상품 매출액이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 수수료가 기반인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쇼핑몰 아니에요. 상품을 파는 곳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서비스 기록을 다 매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건 팔릴 때마다 전부 다 기록해 준 거에 합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명하라고 날라오게 되면은 그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신고한 서비스 매출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이 직구나 혼자 직구할 때나 쉽고, 구매대행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뒷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챙겨야 될 서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을 할 줄 모르는 셀러 초보라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면 좋을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 구성이 따로 있는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해서 내 상품이고 그럴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막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야겠죠. GIF도 만들고 장단점도 넣고 소구점도 넣고 마케팅 포인트도 넣고 막 난리 불수를 치겠죠. 하지만 저는 구매 대행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다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후기를 이용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인다거나 최소한 번역 정도는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보이고 싶다면 내가 현지 사이트에서 긁어온 그대로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순서만 좀 바꿔서 넣어주거나 썸네일도 조금 수정해 주거나, 이 정도가 우리 구매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구매 대행도 이제 재고를 사입해 놓고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고를 사입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을 하나 받아서 재고가 있는 사람처럼 상품 상세 페이지 꾸미면 더 좋겠죠. 등록한 상품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이 비례하는지, 어떤 광고가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광고를요, 그냥 무작정 돈을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광고도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네이버가 만들어준 키워드대로 쭈루룩 해갖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만드는 것서부터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돈을 계속 부으면 구매 전환이 일어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는 거. 이거 보고 기울기가 감소하는 시점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미적분 시간 때. 미적분 안 배운 세대? 오케이. 기울기가 최저점인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광고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10,000원 쓰면은 20,000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100,000원을 쓰면은 180,0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줄어든 거죠, 그때보다. 근데 조금은 더 벌 수 있죠. 그쵸? 그럼 저 같으면 10만원 쓰겠어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광고비와 돈 버는 것과 계속 접점이, 그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런 지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광고비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TV 광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의 돈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마케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예, 요 2개. 유튜브는 아니야. 왜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 비용이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죠? 구매 대행은 좁고 깊게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매 대행을 넘어 수입, 사입 등으로 발전해서 직접 일본 상품을 국내 유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본 내 브랜드나 제품 생산 업체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절차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매 대행부터 성공하시고 이런 일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입과 사입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웬만큼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으로 사실 내 재고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까지 관성이 재고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의 관성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관성을 끊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그게 훈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본에 직접 국내 유통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는 안 돼요. 진짜 일본의 현지로 가셔야 돼요. 오사카를 가든 도쿄를 가든 가셔서 그 근처 상설 매장이든 아니면 근처 캠핑 뭐 업체든 뭐 아니 화장품 업체든 직접 가서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처랑 가까운 배대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절대 안 돼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브랜딩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제품 생산 업체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에서 병행 수입을 한번 진행해 보려 해봤는데 다 찾아봤는데 중국이 더 싸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진행하면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 이 사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매 대행은 불완전한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구매 대행 완전한 비즈니스인가요?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일단 지재권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죠. 이걸로 그냥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사실 좋죠. 그리고 아직도 현행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한데 구매대행 상품들 반품한 거 국내에서 못 파는 거 알고 계시죠? 당근도 원래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세관에서 관련 그 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안 돼요. 예. 구매 대행은요, 자가 사용 목적만 가능하거든요. 자가. 말 그대로 수취인이 사용해야 돼요. 수취인이 선물 용도로도 안 돼요. 엄격히 따지면. 자, 어느 시점부터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쓰면 되는지, 어떤 부분을 맡기고 어느 부분을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게, 이건 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어요. 나는 내 마인드가 어느 정도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은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벌어들이는 걸 재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투자가 사람을 쓰는 것도 재투자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때 결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벌어들인 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사람부터 고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업 경험이 굉장히 많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해서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맡겨야 되냐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바의 시급과 대표의 시급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순 반복적인 걸 시키거나, 물론 얘 이렇게 뽑은 친구를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중요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겠죠. 그쵸? 투트랙님은 대량 등록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제품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그때는 대량 등록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량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가 아마존하고 라쿠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솔루션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면서 대량 등록을 하면서 지원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따가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등록도 저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대량 등록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어떤 상품이 올라가는지 정도는 봐야 돼요. 어떤 상품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팔게 되면은 사실 올리면 안 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 상품 선정 기준 아까 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 고객도 재구매 유도를 위한 관리가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자, 제가 예전에 병행 수입 강의할 때는 꼭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입점하면서 전화로 받으세요? 채팅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전화기에 있는 채팅으로 받으세요? 전화기에 있는 채팅으로 하죠.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하죠. 아니면 네이버는 톡톡 친구로 하고, 그쵸? 근데 네이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플랫폼은 채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5가지 플랫폼, 6가지 플랫폼에서 어디서 주문 주셨어요? 라고 하면 물어보면 답해 줄 거 아니에요. 주문번호 알려주시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에 정말 강력한 효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2년만 운영해 보세요. 최소 2, 3천 명은 쌓여 있을 거예요.
광고 한 거 보내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한 사람당? 20원밖에 안 해요. 2,000명이면은 얼마예요? 20원? 4만 원 정도 하나요? 그쵸? 네, 4만 원에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2, 3천 명한테. 물론 해지하고 막 차단 박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어떤 수단에 이용을 하냐면 어쨌든 이 사람은 광고성 수신에 동의하고 나한테 채팅을 건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평생 남의 플랫폼에 기대 갖고 기생처럼 살 거예요? 자사몰 가야죠. 아니에요? 자사몰을 가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만드세요. 그걸 통해서 재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후기를 또 쓰면서 재구매라는 게 한 사람이 재구매가 아니라 이 상품이 계속 팔려도 재구매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후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제일 등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기 관리인데, 후기 정말 중요해요. 구매대행 서비스업을 잘하고 싶다면 어떤 재능이나 능력 또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뭐 병행 수입이든 위탁이든 잘하는 능력이나 재능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응? 꾸준함, 실행력? 자,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결핍에서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돈과 관련된 뭐 안 좋은 추억이 있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어야지만 전 된다고 봐요. 예.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욕망이 있는 분들이야.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중요해요. 예. 그냥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쭉 봤을 때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조금 안정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안정화는 없어요. 늘 불안정해요. 꾸준한 매출이라는 거는 없어요. 예, 뭐 꾸준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1조 정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한 9천억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해요, 매출. 근데 1,000만 원 떨어져요. 그럼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꾸준한 매출은 더 높아야 되고 더 오래돼야 돼요. 그래서 더 높게 올리실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벌어들인 돈이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됐을 때 포기하거나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높게 올라가려면은 마음속에 그런 결핍, 간절한 욕망,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4분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잘한다, 이런 사람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개소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핍인 것 같아요. 예,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이유가 있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나를 무시했던 애들한테 복수하고 싶어. 뭐 이런 느낌? 네, 아시겠죠? 차근차근 밟아가는 목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하는 매뉴얼 또는 한 달 내, 두 달 내, 6개월 내 이런 식으로 기간별 목표 조언 부탁할까요? 목표 조언 부탁 가능할까요? 없어요. 이런 게 어딨어. 처음에는 그냥 시간 관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여기 다 올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달 동안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마치시고요. 뭐 사업자 소증을 내시고요. 상품을 등록하시고요. 두 번째 달에는 뭐 몇 개까지 하시고 이건 다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쭉 하는 거죠. 계속.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불편하신가요? 진짜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서. 예.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고요. 그냥 하루 3시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할 수 있어요. 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꼭 좀 받아주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그쵸? 작년 12월 영상 중 지금이 일본 구매 대행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며 늦으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힘들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현재 일본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 12월이 되게 좋은 시점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대로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막 관심을 가졌던 때였고, 그래서 셀러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고 마스터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반에 했던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노력으로 원하는 매출까지는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레드오션은 맞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 레드오션 아닌 곳이 어딨어. 그쵸? 거기서 또 본인만의 각별한 노력과 차별화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게 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한 견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간단히 의견이라고 얘기할게요. 의견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 구매 대행 오래 했잖아요. 예.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해서 우리가 온라인 컴퓨터상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1억 2천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수가 딸리기 때문에 안 만드는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일본은 내수가 다 되기 때문에 없는 상품군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공부만 조금만 더 하게 된다면 팔 수 있는 상품들이 무궁무진해요.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유튜브 2시간짜리 보거나 3시간짜리 보거나 몇 편 보거나 오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니까, 올릴 상품이 없네. 찾아보니까 내 건 최저가가 아니네. 한 2,000개 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뭐든 하면은 플러스는 맞거든요.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일본 구매 대행과 기타 다른 나라의 구매 대행도 가능하다면 현재 시장과 가능성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구매 대행 이야기 하지 않고 미국 구매 대행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달러 환율이 얼마죠? 1,300원대죠? 지금. 그쵸? 일본은 900원대고. 그쵸? 근데 미국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사이트 접속조차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죠. 오늘은 오프라인 블랙 프라이데이고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 이제 웹상에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보통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저녁부터.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사이트든 다 접속이 됐고 어떤 사이트든 다 결제가 됐었어요. 미국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접속조차 할 수 없고 당연히 VPN은 필수고요. 미국 카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변팔이라고 이제 페이팔을 좀 변태적으로 이용한 걸 변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고 주소도 막 이렇게도 바꿨다 저렇게도 바꿨다 한 칸 띄기 했다가 좀 더 넣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주문을 이끌어내고 가정집 주소도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되면요 돈 엄청 벌 거예요. 폴로랄프로렌 난리 엄청 싸잖아요. 네, 돈 엄청 벌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딱 하는 수준까지만 할 거잖아, 여러분들은. 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안 할 거잖아. 그걸 뚫기가 어려서 그런데 미국이 그런 것만 해결되면은 남들과 좀 다른 비즈니스를 해볼 수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는 Q&A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